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죠. 근데 더 열받게 하는 게 윤석열 정부죠. 그렇지만 동시에 말이죠. 중미 간의 이게 전략 경쟁을 보면은 한편으로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셨지만은도 정말 그 한반도에 위기가 다시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와 동시에 또 더 멀리 더 넓게 보면은 350년간의 서구 자본주의 제국주의가 지배했던 세상이 끝이 나고 새로운 어떤 세상이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본다면은 또 이 더운 열기가 좀 식어지는 그런 느낌도 들 겁니다. 저는 가능하면은 이 좀 더운 열기를 식혀주는 그 희망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30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논의는 하지 않고 대략 줄거리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이 중미 전략 경쟁이니까요. 먼저 왜 패권 미국이 이 전략 경쟁을 펼치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그건 미국이 쇠락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본 미국의 쇠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이 왜 쇠락됐느냐? 자업자득입니다. 뭐 미국은 전쟁 국가화라는 거는 전쟁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쇠락의 하나의 요인이긴 하지만도 결정적인 것은 바로 1980년대 레이간 시점부터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입니다. 이 신자유주의와 그 다음에 전쟁 국가화 이것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미국이 그야말로 장기적인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10년이 되면은 중국의 GDP가 일본을 능가하게 되죠. 바로 그 이듬해인 2011년이 되면은 이 오바마가 아태 재균형 전략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략 경쟁 도발이죠. 중국에 대한 전략 경쟁 도발을 해서 오히려 경쟁을 촉발시킴으로 해서 미국을 더 쇠락하는 길로 촉진을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 쇠락의 그 촉진의 또 큰 코로나입니다. 2020년에 발병한 코로나는 그야말로 가장 선진국이라고 떵떵거려왔던 미국이나 영국의 진면목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 여파가 1년 전에 끝나지 않고 지금도 아마 변이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게 되고 장기화되면 될수록 이거는 중국에게 이로운 그런 어떤 구도로 나아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오히려 미국 패권의 쇠락을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이러한 5가지 정도의 요인 때문에 2가지는 인과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한 3가지는 촉진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패권을 상실하는 것은 거의 뭐 결정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대신 중국은 보면은 부상을 했죠.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하고 2007년에 독일의 GDP를 능가하고 2010년에 일본의 GDP를 능가해가지고 G2가 됐죠. 그러니까 바로 이 오바마가 2011년에 천안함 사태가 2010년에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일본의 그
오가와 하토야마 정권, 민주당 정권이 아시아 중시로 나아가고 미국이 아태 재균형 전략을 하려면 오키나와 기지가 가장 필수적인데 이걸 괌으로 옮기라 그랬죠. 이러니까 2010년에 아태 재균형 전략을 바로 선포를 못하고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저는 미국의 농간이라고 보는데 그거에 의해서 한반도 위기가 조성이 되고 하토야마 정권이 실각이 되면서 오키나와 기지가 미국의 그 요구대로 관철된 시점에서 대재균형 전략을 11월 달인가 아마 선포를 했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중국의 GDP가 바로 G2가 되는 시점에서 전략이 발동이 되고 전략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죠. 그만큼 경제적인 요소가 굉장히 주 포인트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020년 코로나가 발병을 하면서부터 이제 중국과 미국이나 서방과의 격차가 엄청 벌어지죠. 2020년도 그렇고 중국이 2.4%인가요? 경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2021년은 한 8.1%인가 경제 성장을 했죠. 그 대신 이제 뭐 대부분 나라들은 다 마이너스 성장이죠. 여기에서 이제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자원 외교라든지 실물 경제 대결이라든지 이런 구도에서 또 뭐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중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하게 되면서 부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이게 미국과 중미 미국의 그 중미 전략 경쟁의 변화하는 과정을 쭉 살펴보면은 우선은 그 오바마의 경우에는 일본을 그 군사 일체화합니다. 신방위 협력 지침과 집단적 자위권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일본과 미국이 군사 일체화를 하는 아태 재균형 전략. 이걸 이제 군사적 대결 중심으로 이끌고 나가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군사적 대결과 경제적 대결, 특히 이제 그 무역 전쟁을 벌이고 기술 전쟁을 벌이면서 경제와 군사 양면 대결로 나아갔죠.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2021년에 집권을 하면서부터 이게 전면적 대결이 된 거죠.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전면적 대결을 벌이는데 그중에 이제 바이든이 처음부터 등장시킨 게 뭐냐면 가치동맹이죠. 그러니까 민주와 인권과 법치 이것을 그 지키는 미국과 서방, 뭐 한국과 일본 이것을 어기는 전형적인 중국이나 러시아 이쪽의 대결 구도, 그러니까 이념적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이것은 옛날의 냉전의 망령을 다시 되돌려서는 그런 유령을 소환하는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하죠. 왜 그랬느냐? 트럼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가 그렇게 미국에 동조를 하지를 않았죠. 이러니까 이것을 몰아가는 것은 이념적 대결이잖아요. 뭐 우리도 윤석열이 같은 경우에 북쪽하고 자꾸 연계시키는 게 바로 이념적 대결로 몰아가면은 옛날의 그런 어떤 미소 냉전 때의 이념적 대결
이것이 유령이 되살아나서 오늘날을 지배하게 되는 이런 형태를 바이든이 그대로 반복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어떤 그 대결 구도를 더 확장을 시키면서 독일이나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를 끌어들이고 일본, 인도까지도 끌어들인 대결 구도로 나아가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저 마드리드에서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나토의 전략 개념에서 중국을 도전자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나토하고 중국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게 나토 안보에 중국이 도전을 한다는 이야기인가 하는 이제 그런 뭐 항변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이념적 대결 구도를 중심에 놓으면서 이게 단순한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아니라 서방과 동양 또는 서방과 중국, 러시아의 대결, 이런 구도로 그야말로 글로벌 전략 경쟁으로 되었고, 이게 이제 그 세계적 수준에서 이 중미 전략 경쟁이 확대된 모양새가 지금의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변화를 겪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변화를 하지만도 미국이 쇠락하는 게 뭐 거치고 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판이 좀 좋게 펼쳐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4번에서 미국의 쇠락과 중국 부상의 지표를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 뭐 PPP GDP는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 2014년에 미국과 중국이 역전이 됐고, 그 다음에 명목적 GDP에서도 지금 2028년에서 30년 사이에 역전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미국의 GDP의 70%는 이 소비와 서비스업입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 기반이 아주 취약한 게 중국의 경제, 미국의 경제 구조라는 거죠. 그 대신 중국은 그야말로 3분의 2 이상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생산 기반과 간접시설, 주택, 수송, 에너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야말로 금융자본주의의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중국은 실물 경제의 어떤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그 AI 국제 특허를 보면은요, 이거는 카이스트에 분석해 놓은 건데,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중국이 9만 몇 건이고 미국이 2만 건입니다. AI 분야에서는 뭐 턱없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격차가 일어나고, 국제 특허 출원에서도 2019년부터 이게 그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죠. 뭐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고, 또 이게 아주 대조적인 것은 코로나죠.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지금 미국은 코로나가 9천만 명 이상이 확진이 되고 약 1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근데 인구가 4배 가까이 되는 중국은 어떻게 됐냐? 지금 한 22만인가요? 22만 확진에다가 한 5,200명 사망자고 제로 코로나를 견제하고 있죠. 김영우 선생님이 뭐 잘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사실 제로 코로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제로 코로나 못해요. 그게 뒷받침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건 사회 경제적 조건이 갖춰져야만 제로 코로나를 할 수가 있고, 14억 인구 중에서 5,200명 정도의 사망자만을 기록하는 그런 어떤 천양지차의 그런 방역 모습,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중국은 2021년에 8.1%인가요? 경제 성장을 하고 미국은 뭐 2021년은 좀 했지만도 2020년은 마이너스 성장이었죠.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도 다 그렇고 한국은 어땠는가? 한국은 어땠죠? 한국은 뭐 그런 대로 괜찮기는 괜찮았죠. 이런 걸 보면은 미국 쇠락과 중국 부상이 그대로 대비가 돼서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제가 이게 순서를 좀 바뀌었는데 6번에 가서 중미 전략 경쟁의 주 영역인 기술 전쟁과 중국의 대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뭐 우리가 이거 세부적으로 보기 이전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거는 정말 그 산업혁명 이전에는 세계를 주름 잡았죠. 그리고 아편전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의 제국이었죠. 이런 세계의 제국이 그 아편전쟁 이후에 150년 동안 그야말로 굴욕의 세기를 겪었죠. 그 베이징의 외국인 그때 어하단 사건인가요? 이후에 외국인 타운이 있었죠. 거기에 입구에 가면은 여기에는 개와 중국인은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개하고 중국인하고 같이 취급을 했던 거죠. 이렇게 서방에 의해서 굴종을 당한 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록 뭐 WTO에 가입을 해서 어느 정도 이 신자유주의나 세계화의 혜택을 입지만은도 언젠가는 미국이나 서방의 이런 그 날카로운 발톱이 중국을 핥힐 거라는 것을 뭐 중국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대응을 쭉 해왔죠. 그 가운데 이제 기술 전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술 전쟁에 있어서는 뭐 중요한 것만 몇 가지를 추려 보면은 뭐니 해도 2015년에 중국 제조 2025로 세워서 이게 제조업 강대국 진입 계획을 2015년에 세웠죠. 그 다음에 반도체 개발 트리오를 BAT를 이제 합의해 가지고 2025년까지 70% 자금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반도체 칩4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그 못하도록 옥죄고 있는 게 요즘 8월 말까지 한국이 참여 여부를 알려주고 있는 반도체 동맹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21년에요.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 그 1, 2, 3위가 중국에 그 장비를 수출한 게 성장률이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는 계속 그 탈동조화라든지 이렇게 박차를 가하지만은도 실제 그게 회사 수준에서 그렇게 그대로 먹히는 것은 아니다. 그게 뭐 자본주의 생리니까. 그게 또 뭐 중국에서는 뭐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뭐 2025년까지 70% 자금률을 목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그 한 건데 2035년까지 7대 첨단 과학기술에서 자립자강을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차이나를 완성하겠다. 요즘 뭐 중국 신문에 보면은 계속 디지털 차이나 하는 이런 이야기가 디지털에 대한 언급이 엄청 잦습니다. 그래서 그 2035년에 디지털 차이나를 완성을 하면서 획기적인 그런 어떤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도 제가 이제 특히 주목하는 게
이건 어떻게 보면은 후발주자인 이점을 중국이 참 활용을 잘 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이 전기차를 보니까 이번 1월 달에서 4월 달까지 그 중국 시장에서, 중국이 제일 큰 시장이잖아요. 시장에서 이 BYD가 무려 39만 대를 팔았더라고요. 근데 누구죠? 전기차 미국의 테슬라 그 11만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BYD하고는 엄청난 격차가 나고, 더더구나 1위 중국 시장의 전기차 판매의 1위에서 10위까지 가운데 외국인 회사는 테슬라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한 100년 동안 이게 이 공업하는데 엄청난 그걸 했는데, 이게 이제 내연기관 차는 중국이 뭐 약하니까 아예 버리고 전기차로 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고, 지금 아마 일본에도 BYD가 본격적으로 상륙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를 보면은 정말로 후발주자의 이점 활용을, 그다음에 신모 원료 아주 멀리 보면서 깊게 들어가는 이런 대표적인 게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뭐 모바일 결제는 뭐 다 알려져 있죠. 거의 중국의 90%는 모바일 결제를 하죠. 그러니까 모바일 결제를 하는 게 신용카드보다도 더 데이터 축적에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게, 이게 모바일 폰만 되면은 코로나도 이런 게 제로 코로나를 하고 방역을 저렇게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게 모바일 폰이라는 게, 이 데이터를 집적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바탕이 되는 거죠. 물론 개인 뭐 정보 프라이버시 뭐 이런 침해의 문제도 있지만은 또 동시에 공공의 영역에서 이런 정보들이 데이터가 축적됨으로 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축적이란 그 자체가 가장 큰 자산이잖아요. ICT 시대에 와서는 그래서 거의 90%가 모바일 결제를 하게 되니까 뭐 세계에서 이 AI라든지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중국처럼 많이 수집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AI가 발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도 보니까 중국 전력의 30%가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1인자가 바로 중국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정말 신모 원료의 그런 어떤 장기적인 전략이고, 요 며칠 전에 발표한 거는 오지 기지국이 170만 개가 됐대요. 그래서 소도시의 92%까지가 전부 다 오지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원격 의료라든지 원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중국에는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다. 근데 한국의 경우에도 원격 의료를 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네 의원들 이런 데서 이제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병원이 이 영리병원으로 될까 우리가 우려해가지고 이게 제동을 걸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원격 의료 같은 것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것을 공공성을 더 넓히면은 장애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골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환자들을 원격 의료를 통해서 보다 의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고, 교육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경우에는 뭐 고산지대 소수민족들도 살고 이러니까 이런 원격 의료나 원격 교육 같은 게 아마 굉장히 유용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의 기술 전쟁이라는 게 미국에 당할 수가 없다. 그저 이제 그 즉흥적으로 나오는 그런 판단이 맞은 것은 반드시 아니다. 특히 AI 분야는 뭐 특허에서 보듯이 7대2 정도로 이렇게 특허가 앞서고 있으니까 기술 전쟁에서 꼭 중국이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5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장기 지구전 중미 전략 경쟁에서 중국은 장기 지구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핵전쟁 시대의 상호 확정 파괴에 의해서 옛날 뭐 투키타페스의 뭐 함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세력 교체는 반드시 전쟁을 한다. 이런 건 불가능하죠. 그건 지금은 그런 세상은 아니라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그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는 그거죠. 만약에 이걸 깨트리면 이거는 그대로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고, 요번에 그러니까 펠로시인가 뭐 하원 의장 중국 좀 대만 방문한다고 그러는데, 요번에 아마 미국이 중국에 좀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소리를 할 것 같아요. 25% 관세를 아마 미국 그 내부 사정에 의해서 관세를 해제를 시킬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니까 정상회담을 하는데, 여기서도 아마 누구야 하원 의장 방 대만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그럽니다만은, 이 어쨌든 전쟁을 통해서 세력 교체가 일어난다. 또 그럴 것이라는 예측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역시 이제 그 경제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소프트 파워 그러는데, 소프트 파워라는 건 뭐 그거 별거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50년 굴종을 살아온 그 중국에서 서구가 어떻게 미국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거는 뭐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2008년부터 중국은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사태가 일어나니까 중국은 수출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지금 2019년에 17%, 14%로 상당히 줄어졌죠. 그 다음에 2020년에 내수 중심 발전 전략, 신발전 모델을 세우고, 그 다음에 1대1로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술전쟁 대비 2035년까지 7대 첨단 과학기술에서 자강력을 회복을 하고 디지털 차이나를 2035년까지 완료하겠다. 는 이제 이런 전략으로 장기 지구적인 전략으로 나오면서 그 중국은 나름대로의 그 큰 시장이라 할까, 그 다음에 실물 경제, 제조 역량,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이게 강력한, 그러니까 당과 국가의 강력한 장기 기획력과 집행력, 이게 엄청난 것 같아요. 지금 14차 5개년 계획입니까? 15차 5개년 계획 이렇게 됩니다만은, 이런 장기 기획력이라는 게 또는 집행력이라는 게 중국 체제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죠. 서구같이 뭐 길어봤자 8년 이런 구도에서는 이런 장기적인 전략이 나올 수가 없는데, 중국은 이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신모 원료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9번 보면은 10번 보면은
중국이 자신감에 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뭐 자료에서도 보면은 그 이번에 보면은 서구를 낮춰 본다는 게 그 2021년에 41%가 됐더라고요. 5년 전에는 18.4%였는데 서구를 이래 낮춰 본다는 게 41.8%로 되고 우러러 본다고 한 게 8.1%에서 5년 전 37.2%에서 8.1%로 낮춰졌다는 거죠. 서구에 대해 낮아졌다는 거죠. 서구에 대해서 우려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제 놀라운 분야는 중국이 서구를 능가하는 분야로 대답한 것 중에서 인권 존중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구가 중국에 본받아야 할 부분에서 인권 존중이라는 것을 그 선택한 사람이 무려 72.1%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2021년 그 조사한 거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중국인의 인식이 서구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었다는 거죠. 인권이라는 게 뭐냐?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은도 인권의 인권, 핵심 인권은 생명권이죠. 이게 전쟁 같은 거에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평화생명권이든 아니면은 병들어 죽지 않을 코로나 걸려서 죽지 않을 건강생명권이든 아니면은 먹고 살고 입고 자고 하는 생존생명권이든 이 세 가지의 생명권이 인권의 핵심인데 이런 뭐 종교의 자유가 미국에는 핵심 아니에요? 미국의 인권 보고서 보면은 이거는 생존권은 하나도 없어요. 아예 비준도 안 했고 그냥 이 사회정치 좀 사회정치 뭐죠? 이쪽만 자유시민권만 인권이다. 그 중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서구에서 인권 이야기하는 게 정말 생명권을 이렇게 헌신작처럼 취급하는 이런 게 무슨 너무 우러러 볼 수 있는 사회이냐 이런 인식이 중국 인민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확산이 되고 이런 것들이 바탕에 대해서 옛날에 서구에 대한 우러러 본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확 줄어들고 중국이 자신감이랄까 자긍심이랄까 이런 거를 가지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코로나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하는 계기가 되었듯이 중국 인민들에게나 젊은이들에게 중국 자신의 자화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코로나가 아마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게 뭐 머지않아서 그게 2035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지만도 세력 교체는 거의 완결기로 접어들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 교체기가 이루어지는 이런 그 구도에서 한반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아예 한반도는 이 장기적으로는 세력 교체가 이루어지면 한반도 분단 전쟁, 그 다음에 남북 냉전 적대 체제 이것을 끊임없이 만들고 강요하고 조장시킨 게 그 원흉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힘이 꺾인다는 건 그건 한반도를 냉전 분단 적대 체제의 그 주범이 사라진다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이건 우리의 힘에 의해서 자주 역량이 피어지면서 평화 통일
최적기를 맞을 거다. 장기적으로는. 반가운 소식이죠. 그렇지만은도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도 이게 미국이 우아한 태조를 안 하는 거죠. 힘이 없으면은 설령 물러나야 되는 건데 발버둥을 치고 발악을 치는 게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의 전략 경쟁이고 신냉전이고 글로벌 뭐 전략이니 나토의 대환이 하는 이런 발버둥이잖아요. 이런 구도에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면은 자주성 없는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미국의 대리전쟁이잖아요. 대리전쟁으로 저런 엄청난 희생을 강요당했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 같은 거야말로 젤렌스키하고 똑같죠.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구도하에서 이 제2의 우크라이나를 자초할 위험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중단기적으로는 이런 위험에 대비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평화 통일의 최적기를 맞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평화 통일 최적기를 이 구조적으로 맞았지만 우리가 이걸 앞당길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을 철폐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작전 통제권을 빨리 환수를 한다든지 하나씩 하나씩 진척을 시켜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때 한반도의 통일을 아주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구도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이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를 벗어나서 지구 전체를 볼 때는 어떤 새로운 세상이 앞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자유지상주의, 서구의 개인자유지상주의는 신자유주의나 세계화와 더불어서 꽃을 피웠지만은도 이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이건 아니다. 그야말로 적극적 자유와 공동체주의로 나아가야 되고 자본주의 주도 경제 체제에서 뭐 사회주의 시장 경제든 어쨌든 시장 경제 주도 사회 통제력이 행사되는 그런 어떤 시장 경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가 뭐 할 일이 많잖아요. 국가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약한 사람 누가 돌봐주나요? 사적 자본이라는 건 절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다시 보호라든지 통제라든지 이런 기능을 회복하는 신각 국가주의.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민주화 만능론에서 벗어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규범, 가치 규범을 이야기할 때 전천후적인 가치 규범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도 거의 전천후적인 가치 규범에 가까운 거는 있다. 그거는 바로 평화라고 봅니다. 인권은 생명권이고 그 다음에 그 생명권을 보장해 주는 게 평화입니다. 평화만큼은 이게 거의 전천후적인 이런 어떤 규범으로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데 뭐든지 그 민주화만 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망상 아니면 가정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다 풀어나가는 거죠. 민주화되면 해결 다 돼. 그 도대체 민주화가 뭔데? 미국식으로 되는 거? 그게 뭐 절차 따지고 형식 따지고 선거 치르고 그러면 민주화인가요? 그러면은 민이 주인이 되고 민이 정말 통제권과 이런 걸 행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화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규범이긴 하지만도 민주화가 만능이다. 라는 거기에서는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식의 민주가 서방식의 민주가 민주화의 아주 지극히 일부분의 하나이지 결코 전부가 아니다. 보다
민이 주인이 되고 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참민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세계도 말이죠. 이제까지는 패권적 지배 질서였잖아요. 지배하는 거죠. 힘과 무력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굴복을 시키는 이런 게 패권 질서고 지배 질서였는데 이제는 지도 질서다. 설복으로 이끌어가는 질서, 소위 말하는 패도 정치가 아니라 왕도 정치로 나아가야 된다. 그다음에 뭐 국제인권규약이라든지 그 뭐 민주라든지 이런 거는 새로운 세계나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다 함께 추진해야 될 그런 어떤 규범이고 가치고 이런 거를 향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펼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